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생각만 해도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일이 있나요? 아니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저에겐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제 신우들이네요. 신우들은 제가 결혼할 때부터 저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꼬아버리려고 작정을 한 아주 악마 같은 여자들이었어요. 기가 세고 무진장 독하디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우들과 다르게 제 남편은 순하고 고집도 못 부리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여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남편이 그렇게 고집불통 누나들 밑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기가 죽으면서 살았겠어요. 저도 성격이 온순하고 누구한테 화도 잘 못 내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남편이 저를 보고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둘 다 온순한 성격을 가진 저희는 유치원 선생님인 제가 한 공립 유치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을 때 봉사를 온 대학원생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딘가 가슴 한켠에 상처와 아픔이 많아 보이는 그 남자를 내가 품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3년 만에 바로 결혼을 기약하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성실하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없고 회사도 착실하게 다녀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안 봐도 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남편과 제 결혼을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저도 옛날부터, 아니 남편과 교제할 때부터 남편에 대한 칭찬을 무진장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 딸이 만나는 남자라면 마음 놓고 허락을 해도 되겠어 하고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시댁은 반대였습니다. 특히나 시아버님이 돈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저희 집안의 사정을 듣고선 이딴 집안에 내 아들 장가 못 보낸다고 하면서 들이누웠나 봅니다.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에 흰띠를 둘러매고 이 결혼 허락 못한다고, 너가 대학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녔으면 적어도 같은 급의 여자를 데려오거나 혹은 집안 좋은 집안의 여자를 데려와서 편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냐고. 영순이네 집 아들은 100억 매출 공장 딸을 아내로 삼아서 회사도 그만두고 그 집에서 일도 오면서 한도 1억 카드를 받아 펑펑 쓰고 다닌다고 말한 겁니다. 아이고, 그런 식으로 저를 비교하고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엄청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물러서지 않았죠. 평생 엄마랑 누나 꼭두각시로 살았는데 여기서 물러나면 나 진짜 인생 완전히 지배당할 것 같다, 이런 심정으로 버텼나 봅니다. 결국 그 고집을 꺾지 못한 어머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첫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시댁에 딱 들어가자마자 무슨 달마사 그림이 수백 장 붙어져 있더라고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노란 색깔 부적 같은 것도 주방에 다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이게 뭐지 싶었던 전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이거 돈 들어오는 부적이란다. 니넨 이런 거 없지? 이런 걸 붙여야 집안에 돈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런 걸 한 이후로 우리 바깥 양반 이 사업도 잘 되고 승승장구 했잖니 하면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아버님 충남에서 큰 사업을 하고 계셔서 주말부모로 지내시고 시아버님이 사실은 새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신우의 새아버지요. 시어머님이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자식을 키우다가 제 남편이 9살이 되었을 때 지금의 시아버님을 만난 거고 재혼을 하고 나서 쭉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 시아버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게 어머님의 세 딸과 아들이 모두 자신의 자식들이 아닌데도 전부 다 대학까지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고 참 신기하죠? 원래 어머님은 재혼을 하시기 전까지 시장에서 두부랑 무말랭이 팔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대요. 애들 밥도 못 줘서 맨날 동사무소에서 쌀 받아서 먹이고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을 반복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기적처럼 사업을 하는 남자를 만나 재혼하고 팔자 쭉 피게 살게 된 겁니다. 제 시아버님은 굉장히 순하시고 또 여자한테 헌신적으로 대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뭐라고 잔소리를 해도 아버님은 그저 허허허 웃으면서 넘어갔죠. 이번에도 엄청 시어머님이 제 결혼을 반대했는데 아버님이 아무래도 그래도 자식 결혼에 그리 깊게 관여하면 나중에 자식이 늙어서 우리들 버린다고 하면서 말리신 거죠. 그냥 그 아이 그리 집안도 나쁘지 않고 또 성실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결혼하게 내비두자고 하면서요. 돈줄인 아버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님 무어라 말도 못하고 그래 알겠다고 져주는 척하면서 저와 남편 결혼하는 걸 허락한 겁니다. 하여튼 재혼 이후로 광적으로 돈과 재물에 집착한 어머님은 전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부적 같은 걸 많이 붙여놓은 거였어요. 굉장히 그 부적들이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참 곤란하면서도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 정도로 꼭 했어야 했나 싶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방에서 신호들이 나오는데 전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악독한 신호들의 표본이 딱 하고 튀어나온 듯 했습니다. 쥐며느리 점이라고 하나요? 굵은 점이 인중에 딱 붙어있는 첫째 신우이, 그리고 하도 인상을 써서 미간 사이에 내 천자가 팍 하고 박혀있는 둘째 신우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세상에 불만이 많은 건지 메기처럼 이 꼬리가 툭 내려가 있고 입술에 발라다 뒤집어져 있는 셋째 신우이까지. 그들을 보자마자 든 엄청난 포스에 전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고 오금이 저리면서 빨리 이 시댁을 나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극성인지 아유 저를 보자마자 어디 출신이냐, 직업은 뭐냐, 부모는 뭐하냐, 모아둔 돈은 얼마냐 있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숨이 턱 막히는 그들의 이야기에 전 무어라 말을 못하고 땀만 삐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대충 눈치를 채고 절 그 환경에서 끄집어내왔고 전 시댁을 나가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면서 말했어요. 여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당신 누나인 거야? 당신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았어? 나 진짜 특별한 날 아니면 시댁에 최대한 오지 않을래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 당신 굉장히 부담스럽지? 미안해. 나도 누나들이 부담스럽고 진짜 싫다. 당신한테 최대한 그 부담 안 주도록 내가 중간에서 역할 잘할게 하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전 알겠다고 한 뒤 남편에게 의지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신호를 최대한 연락하지 않으면서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중간에 아이가 태어나고 너무나 예쁜 딸아이에 남편과 전 아이를 돌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쯤에 결혼했던 신우들도 아이를 낳았고 저희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신우의 아이들은 서로서로 만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 듯 하더라고요. 전 굳이 그 관계에 끼고 싶지 않아서 제 딸은 저희 친정집에만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한 몇 년이나 흘렀을까? 제가 딸 손을 잡고 한 시장에 가서 떡이랑 이런저런 반찬을 사고 오는데 한 모텔 안에서 어머님이랑 알 수 없는 남자가 손을 잡고 내려오는 모습을 본 겁니다. 전 너무 놀라서 획 하고 고개를 돌렸고 그 모습을 본 시모는 그날 저녁에 못 본 걸로 해달라고 하며 문자가 왔어요. 전 네 하고 대답했죠. 속으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충청도에서 사업을 하느라 주말 부부로밖에 못 지내는 시아버님을 두고 어머님이 바람을 피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이게 실화인가 하면서요. 전 그래도 눈 꼭 감고 모른 척 쭉 했어요. 그러다가 시댁에 갈 일이 생겨서 시댁에 갔는데 이미 시댁은 한바탕 뒤집어진 상태였더라고요. 어머님이 바람 소식을 아버님이 알게 된 겁니다. 신우들은 이걸 어쩌냐고 하면서 대책회의 세우고 생나리가 난 상황이었어요. 전 간단하게 시댁에서 뭐 전달할 서류가 있어서 전달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하도 낯을 권해서 한 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 잔만 먹어도 취하는 몸이거든요. 그날 반병을 마셨으니까 바로 거실에 들어누웠어요. 저도 모르게 잠이 왔고요. 그런데 귓속에서 들리는 말이 언니 우리 어떡해. 아빠가 엄마랑 이혼한다고 난리 쌩난리 났잖아. 진짜 엄마는 왜 바람 피는 걸 들켜가지고. 몰라 나도. 야 혹시 이거 막내 며느리가 나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방금 술 엄청 먹여서 골아 떨어졌어. 하여튼 아버지 엄마랑 이혼하면 진짜 끝장이야. 우리 유산 물려받을 것도 없다고 하면서 지들끼리 쑥덕대더군요. 물론 어머님도 마찬가지로요. 몰라 내가 들킬 줄 알았나? 숨긴다고 숨겼는데 아유 그 양반 얼마나 눈치가 빠른 건지. 니네들 아빠가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아이고 바람 피는 건 절대 용서 못한다고 10수년 전부터 못을 박아놨잖니. 난 이제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이고 시벌 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잠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시댁이라서 마음 한켠에 불편한 게 있었고 그게 저를 선잠에만 빠뜨리게 해서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만든 거였어요. 하여튼 전 그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슬슬 잠에서 깨게 되었고 눈을 떴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한 뒤 시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남편이랑 둘이 쌍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였어요.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남편과 제가 마침 둘이 시간이 비어서 횟집에 갔고 거기서 놀래미랑 회를 먹었는데 그 스키다시가 뭔가 잘못된 것인지 큰 배탈이 나고야 만 겁니다. 탈수 증상이 올 정도로 굉장히 아팠고 진짜 막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쓰러질 뻔한 거였어요. 담당이가 아무래도 식중독이 의심된다고 일주일 정도는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해서 저랑 남편은 하루아침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전 아이를 시댁에 보냈습니다. 거기 있으면 아무래도 신우들이 자기네 아이들이랑 품앗이 해주면서 잘 키워줄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하필 제가 아이를 시댁에 맡겼을 때 큰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그때 당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불이 시댁에 난 거였어요. 단독주택 40년이 넘는 굉장히 오래된 집에 살고 있었던 시댁집에서 불이 나면서 완전히 까만 기둥이 치솟아 올랐고 그 집이 진짜 재건하기도 힘들게 재가루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유는 합선이라고 일주일간의 공식 조사에서 밝혀졌어요. 문제는 거기서 인명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아버님이 하필 일주일 만에 서울로 올라온 아버님이 아이고 안방에서 잠을 청하다가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 안에 제 딸도 있었는데 다행히 신호와 시모가 불이 났다는 걸 알고 제 딸을 데리고 나왔고 아버님은 그 집에서 쓸쓸하게 아니 너무나 무섭게 돌아가시게 된 거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면서 전 그저 가슴에 팍팍 박칠 뿐이었어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전 제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안심보다는 내 딸만 살아 돌아와서 미안하다는 감정이 앞섰어요. 아무래도 시댁에서 미움만 받던 저 유일하게 감싸준 사람이 시아버지였으니까요. 아버님한테 괜한 죄책감도 들고 내가 어머님이 바람피는 걸 안 말해서 속인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어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힘들어했던 건 제 딸이었습니다. 제 딸은 그날의 충격으로 아예 말을 잃게 되었어요. 그 나이에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아예 기억이 소실되거나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증이 지속될수록 언어장애가 고착화되고 아이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부터 시작해서 언어치료로 유명한 곳이란 곳은 다 가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마음의 상처와 문을 열지 못하고 여전히 입을 꼭 다물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로선 너무나 답답하고 흘러만 가는 시간이 야속하고 아쉽고 또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걸 어쩌지 하면서 시간을 흘렀고 제 딸은 입을 열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소통이 불편할 정도로 말을 못하고 엄마인 저에게도 발발 떨면서 마음의 문을 잘 열지 못했어요. 그날 불타오르는 집을 보고 크나큰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아유, 너무나 착잡하고 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아픈 전 우리 딸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남모를 소가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신호들 애들은 대학 갔는데 걔네들은 글쎄 스카이를 간 겁니다. 저는 딸 아이가 그저 건강하게 바라는 마음에 대학은 바라지도 않고 빨리 언어장애가 치료됐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치료에만 몰두했고 아이가 언어 때문에 학교 생활을 힘들어해서 아이 고등학교도 그만두게 하고 홈스쿨링하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그놈의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제 아이를 무시하고 씹어냈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 애들은 스카이를 갔는데 너네 애는 아유 고졸해 말도 못하는 벙어리고 어디 가서 사람 고신이나 할 수 있겠어? 난 불쌍하다 니네 애가 정말 어쩌면 좋네 아유 하면서 제 아이를 보고 한숨을 푹 쉬고 또 제 아이 있는 앞에서 막 삿대질하면서 고졸고졸거리고 욕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월감을 바탕으로 느끼는 성공의 기분이 얼마나 오래갈지 그냥 무시하고 싶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건 참겠는데 딸 아이가 무시당하는 건 솔직히 못 참겠더라고요. 화가 난 전 딸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들한테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니 대학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그리고 우리 딸이 벙어리인 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뭐 그리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애 망신을 시켜요. 나 참 말이 안 나와서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나 진짜로 화가 나. 이런 식으로 대할 거면 시댁 절대 안 오지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거의 상을 업기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왔습니다. 딸은 제가 화내는 모습을 보자마자 갑자기 제 손을 잡고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힘겹게 꺼낸 말로 엄마 나 진짜 각성했어요. 치료 더 열심히 받아서 나 그 사람들한테 복수할 거야 라고요. 전 딸이 그렇게 저에게 길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놀라워서 정말로 우리 딸이 그렇게 엄마한테 말한 거냐고 엄마 너무 기쁘다고 남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치료받지 않고 우리 딸 인생에만 집중해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은 언어 치료도 매일 가고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권유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후천적인 실어증이니까 심리치료도 함께 꼭 병행하라고 하면서요. 전 딸에게 심리치료를 받는 걸 권했고 딸은 알겠다고 하면서 중간에 중단했던 심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치료를 함께 병행하니까 눈에 띄게 점점 딸의 언어 실력은 좋아졌어요. 여전히 신호들은 자기 딸들과 제 딸을 비교하면서 속을 복복 긁어놓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딸이 점점 말도 잘하게 되고 검정고시 전형으로 대학에 붙어서 저도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모의 환갑잔치가 있게 되었고 잔치다 보니까 시댁과의 사이가 안 좋은 저도 빠진 거 없이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하던지요. 아무래도 신호들이 딸들도 다 오고 또 제 딸도 온다면 비교질할 게 그냥 뻔했습니다. 제 딸은 대학교에서 뭐 하는 일이 있어서 늦게 끝나느라 저에게 약속 시간보다 환갑잔치에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전 알겠다고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딸을 안심시켰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참 잔치가 진행되고 어머님이 단상에 나와서 트로트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을 때
갑자기 저 멀리서 제 딸이 쾅쾅쾅 걸어오는 겁니다. 요란하게 걸어오는 딸의 모습을 본 모두들 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제 딸은 갑자기 어머님이 있는 단상 위로 올라가더니 마이크를 잽싸게 잡아 들고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어장애와 실어증을 앓고 있던 딸, 집에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거나 그냥 혼자서 글 쓰는 걸로 시간을 보냈거든요. 갑작스러운 딸의 행동에 전 너무 놀랐고 신우들도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그냥 돌아버린 거 아니야? 하면서 비아냥댔어요. 그때 제 딸이 꺼낸 한마디에 모두가 초토화되고 신우들은 깨게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마이크를 잡은 딸은 할아버지가 왜 돌아가신지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수년 전 저와 할아버지가 있었던 집이 불탄 그 이유를요. 하면서 자신의 일기장을 복사한 A4 용지 전단지를 싹 다 거기 있는 사람에게 뿌린 겁니다. 엄마인 저도 처음 보는 이야기에 너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단상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딸은 제가 실어증에 걸린 이유 그리고 모든 걸 알면서도 함구한 그 이유를 이젠 밝히고자 합니다. 전 그저 이 모든 걸 저만 눈 감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 댁에서 괴롭힘 당하는 모습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날 화재가 났던 상황을 말해준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전기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된 줄 알았던 그 사건은 시모와 신우가 작정한 방화범죄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와 남편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고 제 딸이 혼자서 그 집에 맡겨진 상태였어요. 시아버님은 어머님이 외도로 인해서 이혼 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다 자기 동생 명의로 돌려서 이혼해도 재산 분할 안 되게끔 바람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와 신우들은 돈에 안 그래도 환장하는데 더 환장되어서 작전을 짠 겁니다. 시아버님이 이혼소송 걸기 전에 이작자를 죽여버려서 그 돈을 우리가 다 가져버리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일 안 하고서라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요. 어린 제 딸은 안 듣는 척하면서 모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아버지 옆에서 잠에 들고 있었는데 아이고, 신우들이 제 딸만 끼어서 밖으로 보낸 거죠. 지네들 목표는 아버님을 죽이는 거니까요. 갑자기 밖으로 나온 제 딸은 비몽사몽해서 벽에 기대서 다시 눈을 감았는데 그때 신우들과 어머님이 전기 코드 쪽으로 가서 불 붙이는 걸 보았고 그걸 실눈으로 보고 있었던 제 딸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서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못한 겁니다. 몇 분도 안 되어서 집이 활활활 불이 타고 거기에 있었던 자기 할아버지가 싸늘한 송장으로 발견되어 119에게 포로 쌓여 돌아가셨다는 걸 인지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에 휩싸인 거였어요. 모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큰 충격이었고 저와 남편이 어머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자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말하면 더욱더 큰 슬픔이 부모님에게 전달될까봐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제 딸은 10여 년간 바보처럼 살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신우들이 저를 무시하고 제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자 자기 딴에는 열심히 치료받아서 내가 진실을 말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저 몰래 언어치료도 더더 많이 받고 심리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그날의 기억을 꺼낸 겁니다. 제 딸 심리치료 해주시는 분도 이건 그냥 함구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인 것 같다고 꼭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심각한 일이라고 하면서 말을 했고요. 그래서 제 딸이 결국 용기를 내서 저 몰래 자기가 쓴 일기장을 가져와서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폭로를 한 겁니다. 너무나 놀랐죠. 남편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신우들에게 달려가서 바로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정말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하면서요. 신우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진짜 저런 짓 한 적 없다고 하면서 발뺌을 했지만 발뺌이 될까요?
이미 어릴 때부터 쌓아온 일기장 속 진실들이 신우와 시모의 악행을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 덕에 힘 안 들이고 자식들 전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세상 행복한 하루를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제 딸은 분하고 너무나 억울해서 모든 걸 걸고 이렇게 폭로를 한 거고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고 딸이 왜 벙어리가 되었는지 파악한 전 정말 끊임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그냥 흘려보낸 그 세월들이 너무나 아깝고 한스러웠어요. 제 딸은 아니라고 이제 엄마가 그만 할머니 댁에서 괴롭힘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내가 한 거라고 하면서 되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남편은 시모와 신우에게 아무리 돈에 미쳐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나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거고 마땅한 벌을 받게끔 할 거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남편은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의를 하고 결국 시모와 신우들을 고소해버렸습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이 상황에서 조사가 힘들고 어쩌면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변호사가 깊이 고려를 해보라고 했어요. 흔들렸지만 제 남편은 그간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우리 새아버지 불쌍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고소를 강행한 거죠. 정말로 다행인 것은 제 딸이 그간 저희 부부 몰래 써온 일기장에 묘사된 그날의 사건들과 감정들이 아주 유력한 증거로 채택이 된 거였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냥 넘어가고 흐지부지 될 사건일 수도 있었는데요. 제 딸은 힘들지만 그날의 이야기를 모두 전부 증언을 했고 너무나 구체적인 생생한 증언에 제 딸의 도움 덕분에 신우와 시모 모두 구속됐습니다. 신우들은 자기네들이 여기서만 나가면 네 딸을 먼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협박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통하죠. 저는 딱 말했습니다. 너가 그 말 했는데 내 딸이 잘못되면 너네 딸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사지를 찢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역으로 기죽지 않고 말대꾸를 야무지게 하니까 그들도 뭐라고 못하더라고요. 참 웃겼죠. 그리고 씁쓸했습니다. 고작 돈 때문에 지네들 대학까지 보내준 새아빠를 불구덩이에 빠뜨린 게요. 그리고 잘못은 시모가 했잖아요. 자기가 먼저 바람을 펴놓고서는 결국 남 탓하고 끝까지 벼룩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이 너무나 미웠고 재수없었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길 바라는 마음에 물 받아놓고 달의 소원도 빌었어요. 제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요. 웃긴 건 그 신우들 감옥에 있는 동안 사람 시켜서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팔고 그걸 현금화로 바꿔서 이민 갈 때 쓰려고 계획까지 다 하고 실천을 했더라고요. 참 웃기죠? 생명력이 얼마나 긴지 감옥에서 지네들까지 미래까지 생각하고 참 딱했습니다. 제 딸이 그러대요. 내가 천사같이 살려고 했는데 어차피 난 사람이고 부자처럼 마음 넓은 사람 못 되니까 그냥 벌 받아야 할 사람 벌 받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번에 나의 용기를 한번 내어서 일을 저질러 봤다고 하대요. 아휴, 전 딸에게 너무너무 잘했다고. 언젠간 이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했었는데 그 역할을 우리 딸이 아주 자랑스럽고 멋지게 해냈다고 하면서 도장을 꼭 찍어줬네요. 그리고 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새아버님 식구들이 아이고 재산 관련한 소송을 걸면서 신우들은 완전히 패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송이 걸려오기 전에 1심에서도 엄청나게 무거운 징역을 선고받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목숨보다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재산이 날아가 버리게 전부 다 뺏기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똥줄 타고 인생이 후회스러웠겠어요. 전 참 잘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생존자가 겪었을 그 고통의 몇십 배를 꼭 참고 더 누려보라고 했네요. 하여튼 그들은 감옥에 갔고 저와 남편 그리고 딸은 절대로 그들이랑 앞으로 연락하지 않길 당부하고 전부 다 이사가고 저와 남편 핸드폰 번호까지 바꿨네요.
하여튼 세상에 정말 또라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하면서 상처 안 받는 건 거의 불가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선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고 또 두려운 감정이 들어서 그걸 좀 해소하고자 말이 길어도 이리 글을 쓰게 되었네요. 1심에서 그냥 화끈하게 무기징역 줄 것을 염원하며 또 오늘도 달의 소원을 빌려고 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사는 삶인데 행복을 목적이 아닌 수단 취급하면 평생 불행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국 그들은 망했고 저와 제 딸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네요. 길고 긴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상도덕을 벗어나는 그런 일은 우리 하지 말자고요. 그게 자존심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돈을 억만억을 준다고 해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건 불행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완전 범죄 없습니다. 언젠가 내가 저지른 범죄들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들키게 되어 있는 마련이고 하늘로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하늘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범죄를 저지른 분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그냥 자수하세요. 그렇게 살면 마음도 무겁고 사는 것 같지가 않을 겁니다. 제 딸이 진실을 다 덮고 평생 벙어리처럼 살려고 마음먹고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10여 년이 지난 지금 진실을 밝히게 되었네요. 제 딸이 낸 용기 참으로 가장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진실은 이리 밝혀졌으니까 이것만은 꼭 범죄자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화성 살인사건도 10여 년 만에 유전자 감식으로 진범이 밝혀졌잖아요. 억울한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하여튼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전 모두가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한다는 게 일이 길어지게 되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제 가족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추우니까 몸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고요.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하세요. 건강해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여기서 사연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